네, 존경하는 우리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박은순 시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도봉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석 의원입니다. 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렌트카 사업이 국민들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렌트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렌트카 등록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로 등록을 안 하고 지방으로 이렇게 많이 등록을 하면서 서울시 세수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묻고요. 두 번째는 동북부 지역의 제 지역에 창동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5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세월호 조례를 제가 지난 3월 24일 날 여기 계신 의원님들 32분의 이름으로 공동 발의해서 조례 발의를 했는데 이게 세월호 조례가 폭탄이 돼서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안 맞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터카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자가용 승용차를 사지 않고 렌터카를 장기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차량 관리까지 해줘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선한빛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렌터카 회사의 전담 매니저가 차량을 점검합니다. 타이어와 엔진, 에어컨 필터 등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살핍니다. 황사가 심해서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환기 필터를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인 남기호 씨는 이처럼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 보수와 점검을 해주는 게 좋아 자가용 대신 장기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 영업직이다 보니까 장거리도 많이 뛰고 장고장들이 많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조금. 장기 렌터카란 3년 이상 렌터카를 빌려 타는 것으로 이용자가 5년 전에 비하면 1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새 차를 사거나 리스로 빌리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차량까지 관리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소나타 2000cc를 할부로 살 때 3,540만 원, 리스는 3,788만 원이지만 장기 렌터카는 3,470만 원으로 할부보다 70만 원, 리스보다 300여만 원 쌉니다. 가격이 싼 이유는 할부나 리스 구매 시 필요한 취등록세나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3년 뒤에는 반납하고 새 차를 또 탈 수 있어 매력적입니다. 자동차가 예전에 소유 개념에서 공유 개념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유지 관리비가 덜 들어가면서 또 차를 구입할 때 구입할 수 있는 비용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이제 소유해서 빌려 타는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국내 렌터카 시장이 50만 대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렌터카 때문에 수백억 원의 지방 세수를 올리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보성구는 2년 전 한 렌터카 업체에 차량 2만 9천 대를 이곳에 주차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약을 하고 보성구는 렌터카 취등록세 270억 원, 자동차세 12억 원, 임대료 9,900만 원 등 모두 292억 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보성군 1년 지방세 123억 원에 3년치에 해당하는 세금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웃한 영암군도 차고지를 유치해 170억 원의 세수를 올렸습니다. 자동차 렌터카가 속성상 한 3년 정도 되면 대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등록세, 취득세가 발생이 되고요. 렌터카는 차고지가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어서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유지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다고 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고 있죠. 요즘엔 장기 렌터도 많아 4년 전 31%이던 수도권 지역 렌터카 등록률이 올해는 10%대로 떨어졌고 대신 전남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장기 임대 차량이 대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차량을 주소지로 가져가서 사용해서 지역에 차고지가 있어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대료와 자동차세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렌터카 차고지가 열악한 지방 재정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네, 서울시장님,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 광역단체장 17분이 제2 국무회의 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 전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의 양축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서 단체장 중심으로 너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강단체장 약의회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106분 있지만 사실은 서울시 예산 30조, 교육청 9조, 기금까지 합치면 4조 원 합치면 43조 되는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단이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사실상 지방자치에서 본래적 의미로 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이 강화돼야지 사실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 감시할 수 있고 그게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 보면 단체장은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의회에서 다수당이 단체장을 맡을 수도 있고 미국 같은 데 가면 임명제라고 해서 연봉 계약을 해서 매니저형으로 데려오기도 합니다. 의원들은 다 뽑죠.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 논의되고 있는 우리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얘기는 너무나도 단체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이 부분까지도 시장님이나 대통령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분권, 자치 분권에 관한 제가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릇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의 반대가 지방 분권인데요. 지방 분권 내에서도 그러면 지방 자치가 되려면 양축이 있는데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강하니 의회 권한을 키우지 않는 한 아무리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내려와봤자 지방 자치가 또 다시 지난번 대통령 불통처럼 그렇게 돼서 또 망가질 수 있는 그래서 거죠. 이제 우리 서울시의회는 사실 개별 의원님들마다 개별 보좌관들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했는데 이제 이 행자부에서 계속 반대해서 못했던 건데 이번에 행자부 장관도 좀 바뀌시고 물론 대통령이 바뀌시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강력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분이 유정복 인천시장님이십니다. 시장님이신데 어제 이제 중앙일보 기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내용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차량 렌트 상위 10개 업체를 한 달에 한 번 매번 자기가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다가 차량 등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세수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경기일보 기사인데요. 올해 5월 1일자 기사인데 2013년에 차량 리스 렌트카 관련해서 인천시 세수가 1,480억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말 현재 7,815억 원을 5배 이상 세수를 늘렸다는 겁니다. 저렇게 인천시의 세수가 늘어났을 때는 서울시 세수가 그만큼 빠져나갔겠지요.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보성군청사입니다. 군수님이 차량 차고지 등록을 해서 500억 이상 세수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 영암, 지방은 난리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근데 우리 정작 서울시는 한가하게 그냥 앉아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서울시 세제과 자료인데요.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서울시 렌트카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차고지가 빠져나가면서 세수가 68억 원 정도 세수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4년 동안 273억이라고 하는데 앞에 보신 바와 같이 인천의 세수가 4년 전에 1,480억이
7,815억으로 5배 이상 늘었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 저는 통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현상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렌트카를 갖다가 구입하면 공채 3%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예 면제되는 게 곳이 8군데, 그 다음에 일부 면제가 6군데, 제주도는 둘 다를 갖다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서울만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수가 빠져나가는 거죠. 렌트카 업체에서는 3% 공채 매입을 면제해 주니까 다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시도별 렌트카 등록 현황입니다. 인천 보시면요, 전체 렌트카의 36.5%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서울은 빨간 곡선인데요. 지금 현재 5만 1,000대가 등록을 해서 8.8%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남, 제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서울시가 세 가지 대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낼 때에는 조세의 응익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세의 표준을 각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성군에 렌트카 차고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대부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 차량을 이용합니다. 장기 렌트 이용자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 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매연이든 도로 파손이든 정체든 뭐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이 서울 시민이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세금은 지방에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응익 원칙이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렌트카 회사 차량 등록지에다 모든 세금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 이용자가 있는 곳에다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거죠.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앞에서 보신 자료와 같이 철도 공채 매입을 다른 자치단체는 유치하기 위해서 다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공채 매입에 대해서도 렌트카 회사에 대해서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면제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임시회 때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고 서울시가 바로 3월 달에 중앙정부에다가 택시 물류과에서 건의를 해서 바로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그래서 이미 지금 반영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아래 2번, 3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 뭐 우리 김영석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 세법의 가장 큰 원칙 중에 그 실제로 지금 조세 응익주의라고 하셨는데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말하자면 결국 이 렌트카 차량들이 서울에서 영업을 다 하는데 형식으로만 서류상으로만 다른 도시에 등록해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편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이런 그 세법의 큰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송도 내고 했는데 그게 뭐 일부는 우리가 이기고 일부는 지고 이제 그랬던 걸로 제가 몇 차례 챙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원천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아예 지방세법 자체를 개정해서 지금 그야말로 실제 이용자, 실제 운행자가 있는 곳에 등록하게 하는 이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실 다른 지방에 사는 것들이 물론 이해는 가죠. 지금 워낙 이 세수 상황이 열악하니까 아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세법의 큰 원칙이나 또 서울이 이렇게 실제로는 서울에서 운행하면서 많은 여러 불편이 있는데 세금은 딴 데서 내는 뭐 이건 어떤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건 한번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공채 매입에 대해서도 면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그러면 이제 저렇게
도시철도 공채를 매입하게 해서 얻어지는 이 수익과 그렇죠. 또 반대로 저렇게 그걸 차고지를 면제 줌으로써 위치하고도, 예, 예. 등록세가 생겨서 오는 것과를 비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저렇게 처절하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저런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좀 눈물겹죠. 예, 힘든 지방 정부들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데 저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또 다행스럽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에 지방 정부 대 중앙 정부 예산 그 세수 비율을 8대1을 6대4로 바꾸겠다. 그리고 오늘 어디 한겨레 신문인가요? 보니까 우리 행자부 장관 지명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6대4로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아마 지방 정부들의 예산이 거의 뭐 2배까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앙 재정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되고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창동역 관련해서 5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요. 창동역은 서울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을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동역이 있습니다. 5가지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그 부분이 한 98만 제곱미터니까 뭐 평수로 따지면 30만 평 가까이 되는데요. 기존의 상업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2030 서울 플랜 7대 광역 중심의 하나이고요. 대규모 지금 아레나 공연장이 유치되고 있고 KTX가 수서까지 와 있는데 삼성, 청량리, 창동을 거쳐서 의정부까지 연장되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도 서울 공약에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이 들어가 있고 아레나 공연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레나 공연장 사업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문제는 KDI에서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금 심사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민자 사업으로 최초 제안자가 있고 이 사업을 KDI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적당한 수치가 안 나오니 평가가 안 나오니 이걸 갖다가 처리할 건지 그래서 외촉법에 의해서 외자 유치를 할 건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KDI는 본인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을 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유보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지금 저희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창동상계 이 지역은 뭐 도봉이나 노원뿐만 아니고 동북 사구, 그다음에 이 의정부라든지 남양주에 이르는 거의 320만 명에 이르는 그 동북 전체 주민, 광역 그 주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만드는 일이라서 저희들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KDI 쪽은 너무 단기적인 편익만 분석한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이번에 제가 동남아 아세안 그 특사로도 대통령 특사로도 가보면 한류바람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서울에 그 한류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연장 하나가 최적화된 공연장 하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 반드시 만들 생각이고 그래서 만약에 KDI 입장이 계속 그렇다면 그 이 외자 유치 방식으로라도 하겠다 이런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중앙정부와 협의와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두 가지 다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를 포기하시고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초 사업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공을 저한테만 다 넘기시지 마시고요. 의원님과 또 지역의 그 국회의원님들이 또 열심히 좀 띄워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노력해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서까지 와 있는 KTX 노선이 의정부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철도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창동상계 개발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 차례에 거쳐서 2016년 6월 22일, 그 다음에 7월 22일,
11월 11일 해서 창동역에 반드시 KTX 정차역이 건설돼야 된다. 이 주장을 국토부나 KDI에다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가 개발되려면 물리적으로 KTX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5월 달에 다시 KDI가 요청을 했고 서울시가 5월 25일 날 공문을 발송했는데 갑자기 애매한 답변을 했어요. 뭐냐면 창동역에도 설 수 있고 광운대역에도 설 수 있다라고 해서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시 행정이 지금 엄주 상태인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황당한 답변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토부가 우리가 5월 25일 날 공문을 시행했는데 국토부가 바로 하루 뒤에 무슨 소리냐, 한 군데만 달라 그랬더니 왜 두 군데를 주냐 이렇게 해서 다시 공문을 한 군데로 정리해서 올려라 이렇게 보낸 겁니다. 보시면 서울시가 작년 6월 22일 날 KDI나 국토부에 제출한 첨부 자료입니다. 첨부 자료 보시면 당연히 창동역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뭐 서울 2030 서울 플랜에 들어있고 창동상계 개발이 돼야 된다. 이것과 더불어서 창동역의 이용 인원이 광운대보다는 4.6배 많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삼성역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광운대 서고 또 창동에 서면 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 뭐 완행 열차도 아니고 이 KTX라는 건 좀 거점별로 서야 되는데 그래서 창동이 맞다. 그리고 비용도 절감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시가 무슨 자료까지 냈냐면 철도공단에서 14년 9월에 수도권 고속철도 의정부 연장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창동역에 정차할 경우에 BC가 1.09라고 그러고 광운대역은 1.08이고 그 다음에 둘 다 섰을 때 1.04라고 철도공단이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어떻게 했냐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광운대역에는 수요가 과다한 걸로 막 지표를 넣어가지고 하여튼간 BC가 더 나오게 만들고 창동역은 향후에 개발될 건 하나도 넣지 않아가지고 너무 과소하게 평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로 BC가 제일 많이 나오니 창동역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했었습니다. 시장님,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을 포기하신 건 아니겠죠? 만약에 개발이 되려면 창동역에 KTX 정차역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올해 5월 25일 날 교통본부에서 답변 올린 거 내용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는 시장님도 상황인데. 모르게 이렇게 중요한 정책들을 갖다가 본부 차원에서 회의 보고 하셨던지 아니면 눈을 가리고 왜곡하고 있던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뭐 아마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창동역을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니고 창동역은 당연히 기본으로 해서 아까 뭐 그 이전에 서울시가 보낸 공문에 아마 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변했잖아요, 시장님. 아니. 보세요. 두 군데를 올렸더니 국토부가 황당해가지고 두 군데 올리지 말고 한 군데 올리라는데 왜 두 군데를 올리냐.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제 아마 지금 이걸 두 군데 다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격변 정차하는. 그러니까 그쪽에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창동에 기본적으로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 어디입니까? 광운대역에 한번 서고 다음 열차는 창동역에 한번 서고 이걸 뭐 격변 정차라고 합니다. 세대는 창동에 서고 네. 한 대는 뭐 이 광운대역에 서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 아니 근데 입장이 서울시는 아닐까. 그동안 창동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네. 갑자기 올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뭐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저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예. 시장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그 사람이 계속 중앙정부를 찔러서 광운대역을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시장님은 계속 창동역이라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근데 왜 갑자기 바뀌셨냐 이겁니다. 말씀드린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쪽 광운대
역사에도 새로운 역세권 개발에 관한 코레일과의 협업이 있었고 얼마 전에 그게 발표도 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지난번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또 이 변화니까 아마 그런 거에 따라서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의원님 그건 저한테 따지시기보다도 이게 참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보면 서로 또 뭐 이 역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두고 뭐 예컨대 뭐 대전과 시장님, 자,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예. 자, 창동 상계 개발을 하면요, 창동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철도 차량 이전지 노원도 같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부지가 30만 평이에요. 아니 집중과 선택을 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완행열차 만듭니까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시 개발을 하려면 7대 광역 거점이니까 광운대역이 뭐 7대 광역 거점이 아니잖아요. 집중을 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울시가 일관되게 창동역이라 했으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시 행정이 지금 술 먹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김용수 의원님, 그 지금 창동 이 상계 답변을 그냥 지역에 시원하게 하세요. 아니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취임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막판에 가서 이상하게 이게 지금 뭐 의원님, 그거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잖아요 지금 시장님. 창동 역사를 만든다는 것도 아주 분명한 입장이고, 그리고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동부 간선도로 전부 지하화하는 프로젝트라든지 KTX 라인을 여기 창동까지 끌고 와서 저 이 의정부까지 가자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제가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저기 보면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개발하려면 3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가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건데, 물리적 환경이 조성이 돼야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 하나가 KTX 역사가 창동역에 만들어진다는 걸 서울시가 계획을 만들고 도시계획을 설정한 겁니다. 왜 그게 바뀌냐 이걸 묻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일관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제가 창동역 선로 밑에 노점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2008년에 저렇게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선로 위에 전철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밑에서 불이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보시면 다 전소가 됐어요. 다행히 그 밑에 뭐 LPG 가스통도 많았는데 터지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난 다음에 더 웃긴 거는 이렇게 철제 골재가 완전히 샌드위치 판넬로 그냥 가설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술 팔죠. 차도 한가운데 그 지하철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가스통이 있죠. 교통사고 위험도 있죠. 하수 뭐 노점상 뭐 하수 그냥 우수관에 그냥 쏟아버려요. 여름에 냄새가 나가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전기시설 불법으로 끌어다가 그냥 쏘고 있어요 지금. 소방차 진입 자체가 안 돼요. 창동역에 불이 나잖아요.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노점상이 너무 도로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차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예전에 소방 연습을 했는데 창동 역사에 뭐 화재가 난 걸 가설해서 소방차 출동을 했어요.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노점상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도 지금도 아직도 철거는커녕 서울시는 무방비 상태예요 지금. 시장님이 2017년 예산안 제출할 때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안전이 첫째다. 내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안전시장이 되겠다. 그래서 스크린도어 사고 났을 때 예비비 200억 투입해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고쳤잖아요. 그런데 스크린도어는 한 청년 한 명이었지만 이건 한 명이 아니라 서울 시민이 수천 명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하루 이용객만 창동역에 10만 명이 넘어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일종 시설물입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특별관리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냥 구청장한테 노점 단속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단속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예, 아마 이게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5월 30일 날 감사에 착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도 하고 또 도봉구의 조치 계획을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주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글쎄요,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시장님, 근데 이 철도 시설물은 우리 소유예요, 우리.
근데 단속을 구청에다 맡기니까 단속을 합니까? 안 하지? 그 사람들은 표 되는 것만 하지 표 안 되면 안 해요. 골치 아픈 거 안 한다니까요. 근데 시민의 안전은 책임져야 될 건 우리 서울시인데 서울시도 수수방관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네. 좋습니다. 감사 중에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다시 재차 시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동 민자 역사가 2002년부터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2004년에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 나가자마자 업체가 바뀌고 뭐 3번 동안 지금 시공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공사가 중단된 건 2010년부터 중단돼서 7년째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흉가처럼. 근데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뭐 한 12, 13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지금 한 공정은 27% 정도 되는데 흉물처럼 저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도봉 구민들은 창동역 올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왜? 12년 동안 저 그냥 흉가를 보고 앉아 있으니까 제발 저건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민자 사업이니까 서울시는 책임 없다? 저는 책임 있다고 봅니다. 왜? 모든 건축 심의하고 허가를 서울시가 다 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 SH공사가 예. 과감하게 좀 매입해서 개발할 수 없나요? 예, 저게 이제 사실 그동안 코레일이 어쨌든 주관하는 책임이 있는데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협력이 정말 잘 안 됐죠. 그런데 최근에 이 코레일 사장과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게 됐습니다. 아마 정부가 바뀌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흉물로 오래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걸 코레일에만 맡겨놓지 않고 우리도 서울시가 상당한 정도의 이 힘을 기울여서 또 함께 코레일과 함께 뭔가 저걸 새롭게 시작을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고 뭘 새롭게 하든 같이 해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통과된 지 한 2, 3년 됐고요. 지금 국토부 차원에서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빨리 그 법에 근거해서 저런 이제 제가 자료 요구해 봤더니 한 16군데 정도 있대요. 관악, 뭐 금천에도 있고.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좀 뭔가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셀프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창동역 엘리베이터 관련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석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서울 창동역입니다. 손으로 찍다 보니까. 제 뒤로 보이시는 철골 구조물은 지금 7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창동 민자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도봉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동역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곧 이제 열차가 도착하게 될 겁니다. 창동역은 하루 이용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도봉 구민과 서울 시민들이 이곳에서 성차 하차하고 그 다음에 환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는 이 가설 계단을 이용해서 7년째 이 가설 철제 계단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되게 위험하다는 것과 그리고 노약자와 임산부, 장애인들이 전혀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엘리베이터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뭐 창동역 잘 아시죠? 네. 의원님 셀카 기술은 저한테 조금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좀 멀리서 이렇게 찍으셔야 이게. 팔이 짧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셀카봉이 없어가지고. 네,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창동역 1호선에서 4호선을 갈아타려면 50분이 걸립니다. 50분. 왜냐하면 창동 역사 안에 내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히 지금 4호선은 공사 중에 있는데 올해 한 8월 정도면 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경원선 1호선에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사가 아까 창동 역사가 이제 공사가 지금 7년째 중단돼 있다 보니까 이 철제 계단, 가설 계단, 임시 계단입니다. 임시 계단.
이 임시 계단을 가지고 사실은 7년이 아니라 2004년부터 공사가 됐으니까 12년 동안 주민들이 저러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2년이면 하루 10만 명이니까 한 달에 300만 명. 그렇죠? 1년에 3,600만 명. 12년이면 4억 3,200만 명이 가설 계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네. 자, 보시면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 위반이고요. 지금 보시면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창동역이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안 자체가 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코레일이라든가 철도공단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메트로 뭐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서울시장님한테 제가 2015년 말에 제안을 해서 창동 역사와 엘리베이터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봅시다 그랬더니 2016년에 3월부터 12월까지 6차례 모이긴 했어요. 그런데 회의만 했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좀 대책 한번 강구해보자 그러면 서울시는 안 되는 것만 가져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한 20가지를 제안했어요. 내가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니 20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제안한 게 뭐냐면 창동역에 선로가 8개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선로가 대부분입니다. 2개만 씁니다. 그래서 선로 2개를 폐쇄해서 플랫폼을 넓혀서 아예 그냥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왜냐하면 안전거리가 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더니 문제는 또 철도공단과 코레일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뭐 인재근 국회의원 동원해가지고 좀 그쪽에서 좀 말을 듣게 해가지고 겨우 어렵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자, 좋다. 선로 2개 폐쇄하겠다. 그럼 폐쇄하면 돈은 대신 서울시가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얼마 드냐? 고작 15억 듭니다. 서울시가 돈을 15억 들여서 12년 동안 불편을 겪었던 4억 명이 넘는 사람. 앞으로 창동 민자 역사가 저는 20년 안에 다시 재개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20년 안에 공사가 재개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8억 명이 넘는 사람이 또 저런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15억 들여서 좀 엘리베이터 한번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어렵게 철도공단하고 코레일 동의를 받았으니까 서울시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서울시가 예산을 드리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왜? 1호선은 1914년에 건설이 됐어요. 4호선은 1985년에 서울시가 건설했습니다. 4호선을 나중에 건설했기 때문에 그 이동 통로는 서울시가 책임을 지게 돼 있고 우리 서울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님 15억 들여서 엘리베이터 만드시겠습니까? 안 만드시겠습니까? 네. 글쎄, 뭐 저희들 고민이 사실 있긴 있는데요. 아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4억이 넘는 사람이 쓴다고 하니까 돈이 작아 보이긴 하네요. 아침에 검토할 때는 어차피 저 역사가 새로 개조될 텐데 이 돈이 좀 투자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그 말씀하셨던 민자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가도록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시장님, 빨리 지금 12년 걸렸다니까요. 앞으로 20년 동안 안 돼요. 지금까지는 네. 그랬지만 저희들이 아까 창동 개발 프로젝트가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걸 다시 한번 전체 살펴보도록 지시도 했고 제가 봐서 뭐 시간만 된다면 현장도 한번 가보고 해서 뭔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한번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세월호 조례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집행부 공무원도 세월호 조례를 폭탄 돌리게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월호 조례 딴 거 없습니다. 아니 2014년 4월 16일 날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게 죽어간 304명의 희생자가 있는데 국가가 잘못해서 재난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거 좀 희생자들 추모하고 안전에 대해서 서울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좀 대책을 강구해보자 뭐 이런 조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행정국도 반대고 안전총괄본부도 반대고 내 일 아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행자위와 지금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좀 핑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반 동안 2개월 반 동안 너무 창피한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일주일 동안 5가지를 지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두 번째는 뭐 국정교과서 폐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자 이렇게 얘기했고, 다섯 번째가 세월호 교사, 순직 교사, 기간제 교사 두 분에 대한 김초원, 이지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7월 말이면 아마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시행령까지 개정이 돼서. 우리 시장님은 세월호 시장님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세월호에 대해서는 남달리 노력을 해주셨고 또 각별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서울시와 의회는 이 조례를 다루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시장님 그런데 어떻게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 오늘 제가 전체 간부들한테 확인해 봤는데 서울시가 반대하는 건 없습니다. 조례 제정은 의회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뭐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아까 이 세월호의 문제가 단순히 그 안산이라든지 뭐 진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저는 대한민국 전체 문제고 서울시가 이건 함께 된다. 그래서 해수부가 사실 등록도 안 받아주던 그 재단도 서울시에서 등록하게 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뭐 의회가 빨리 저거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좋겠습니다.